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장하게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교재 86페이지로 가면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의 보호, 그리고 내려오면 갱신요구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 이번에 갱신요구권의 첫째 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죠? 6월부터 1월, 거기 동그라미. 상가는 6개월부터 1개월이죠. 자, 그리고 거절 사유 가볍게 보시는데,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교재 8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부터 바뀌는 겁니다. 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일 밑에 법정갱신에서 지금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기간 만료 6월부터 얼마지요? 2개월로 바꿔주셔야 되고 1개월 돼 있죠. 87페이지 제일 하단 법정갱신이라는 칸의 첫째 줄입니다. 임대인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얼마? 2월로 고쳐야 됩니다. 상가는 1개월 그대로입니다. 주택은 2월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계속 읽습니다. 2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갈로 열고, 임차인은 기간 만료 언제 전까지? 2개월 전입니다. 그 1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해 주실 것. 그래서 주택은 이제 6개월부터 2개월로 바뀌고 상가는 그대로 아까 동그라미 했던 6월에서 1개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정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88페이지 가시면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상단에 알아두기 보시면, 상가 임대차에서 일정 환상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 그거 왕별입니다. 왕별. 자, 그럼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거기 상단에 거기 한 3줄 4줄 내려오면 서울 얼마로 나옵니까? 9억 동그라미 합니다. 인천, 부산, 과밀권역 얼마? 6억 9천 동그라미. 광역시, 안산, 용인, 세종, 화성, 파주 얼마? 5억 4천 동그라미.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 자,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러분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호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일 때, 과밀권역 6억 9천, 6.9억 이하일 때, 광역시는 5억 4천 이하일 때,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일 때 보호를 받는데, 주택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 살림만 살면 보호해 준다면, 상가는 이 기준에 들어갈 때만 보호받으니까 이 단어를 못 익히고 계시는 분은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겁니다. 특히 서울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서울은 얼마일 때 보호받는다? 9억 이하일 때입니다. 과밀권역 6억 9천 동그라미 하셨죠? 광역시 5억 4천, 나머지 지역은 3억 7천인데 일단 서울 것은 무조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6, 9, 54. 그러면 숫자 좀 찾아내겠죠. 자, 6, 9, 54. 그리고 3억 7천은 다 맞았으니까 3, 3, 7 박수 한번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7천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상가 임대차가 적용되는 것. 서울은 얼마? 9억 이하. 그 다음 6, 9는 54. 3, 3, 7 박수 딱 칩니다. 자, 이 범위에 될 때만 상가는 보호받는데 더 재밌는 것. 이 범위를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이 모두 5개가 있으니까 상가에서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 5가지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바로 위에 있죠. 대항력 인정합니다.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에 따른 해지, 마지막 표준계약서는 인정해 주니까 이 5가지는 오지선다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범위를 넘어도 이건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20억이어도 인정해 준다는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구나. 여기까지 익히셔야 돼.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건 몇 개? 5개.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에 따른 해지, 표준계약서는 모든 상가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넘더라도 인정해준다. 모든 상가 정리했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상가는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면 한 푼도 안 올려주고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요 범위에 들어갈 때는 5%만 정액합니다. 5%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상가 임대차가 보호되기 때문에 5%만 정액이 되는데 여기 있는 갱신 요구권은 5%가 적용이 안 된다고. 요게 이제 제일 까칠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5%가 적용이 안 되면 그럼 어떡하겠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받으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제를 잘 보시라고요. 밑에 1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10개의 문제가 9개입니까? 9개네. 9개의 문제가 있고 답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천천히 소설책 읽듯이 읽으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알아두기. 역시 별표입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라고 칩시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초과해 주는 게 5가지가 인정되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걸기를 1번. 자, 갑으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O 돼 있죠. 왜? D 항력은 범위를 초과해도 인정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2번. 을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O 봐요. 이 초과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준다. 지금 그걸 문제로 걸고 있는 거예요. O 이제 중요한 거. 3번. 을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갱신 요구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니까 O. 4번 별표하셔야 돼요. 을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경우 갑은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을에게 줄 것입니까? 차임의 10% 정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OX. O. 자, 봐요. 이 범위에 될 때만 5%만 정액을 요구하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가 적용되지 않고 자기들이 10%든 20%든 알아서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 해놓고 익히셔야 됩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것도 답도 다 달아놨습니다. XO, XO. 왜? 옆에 설명도 다 되어 있으니까 소설책 보듯이 꾸준히 익혀주셔야 될 문제. 상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짚었습니다. 넘어가서 89페이지 경공매입니다. 자, 경매에 관한 문제 출발합니다. 밑에 1번 경매 절차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은 1, 2, 3, 4가 당연히 바르겠지. 틀리는 것 5번 보시면서 자, 경매 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의 가족, 경매 부동산의 감정인 및 친족이 참석할 수 있다. X예요. 뭐 때문에? 감정인 및 친족이 X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물건을 감정한 사람도 물건을 받도록 하면 자기 유리하게 평가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못 들어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 채권자 돈 받을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저당권자도 이 물건 받을 수 있어요. 채무자는 당연히 안 되는데 채무자 가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를 받을 수 없는데 채무자 가족이 된다는 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감정인 때문에 X예요. 자, 넘어가서 오른쪽 2번 문제입니다. 교재 90페이지 하단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입니다.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여러분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그 말은 뭐다? 안전한 것은 이 말이겠죠. 자, 안전한 것 적어놓고 삭제주의 이렇게 적으셔야 돼. 경매를 받음으로써 없어지는 권리를 삭제라고 합니다. 그럼 삭제되면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으니까 안전한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한 것을 찾아갑니다. 1번 신축 건물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옆에다가 이 말을 유치권이라고 불러요. 유치권 적으시고 옆에 항상 인수 그래 적어 놓으셔야 돼. 유치권은 항상 인수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최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선순위 앞에 있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해놓고 옆에다가 이꼴 인수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인수
3번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로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옆에다가 항상 삭제. 이건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항상 삭제.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권리가 답이 3번이 들어오죠. 답이 3번 되고 4번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 일자는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있답니다. 자, 그러면 확정 일자는 없어도 선순위로 있으니까 이 사람 뭐다? 대항력을 갖추었잖아요. 인수, 위험하다는 뜻이고 5번 담보물건보다 후순위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밑에다가 항상 인수. 그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대로. 자, 그 인수되니까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3번이다. 이렇게 가는데 그 지금 지문이 답이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유치권, 항상 인수, 위험 이렇게 하나하나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권리분석의 기초죠. 자, 넘어가니까 유치권자는 해서 지금 했던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알아두기도 가장 최요약집인데 거기 5번 같은 거는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두기 5번에 줄자 긋습니다. 입찰 시 최저 매각 가격의 10% 동그라미 놓고 이것을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자, 다시 최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익혀주시고. 자, 92페이지 상단의 경공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체크해 주시고, 이 지금 공매는 15년째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라고 경공매는 넣어놨으니까 1번으로 체크하시고 한번 읽어주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자, 92페이지 하단에 들어오면 배당 순서가 있습니다. 이 배당 순서가 10년에 한 번 꼴로 나오는데 이제 원래 올 때가 됐으니까 거기 영순위라는 거 보이십니까? 무슨 뜻이죠? 배당을 순서도 없이 제일 먼저 해준다. 순서도 없다. 영순위, 경매 비용,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경매 비용 제일 먼저 나가고 나면 1순위, 오늘 배우셨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소액 보증금, 그걸로 최우선 변제라 그럽니다. 이 최우선 변제.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3개월치 임금이 1순위로 나갑니다. 그 두 번째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2순위, 그 2순위니까 세 번째잖아요.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세금 좀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렸겠지. 그럼 국가가 어떤 놈인데? 세금 다 받아갑니다. 당해세. 자, 그 다음에 이제 3순위. 3순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춘 저당권, 전세권. 그런 말 하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밑에 돈 다 보지 마시고 제일 밑에 일반 채권이 마지막 배당이에요. 일반 채권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배당은 아주 복잡한데 고래만 기억해도 시험은 해결합니다. 자, 지금 체크됐으니까 주목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면 배당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주는 거 순서도 관계없는 거 경매 비용 제일 먼저 나갑니다. 비용. 두 번째 최우선 변제. 그리고 3개월치 임금.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놨어요. 그 다음 나가는 거 국가가 어떤 놈인데 세금 밀린 거 다 받아가요. 당해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딱 잡으시고 돈.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 제일 마지막 배당은 일반 채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배당에 대해서는 해결해냅니다. 이 배당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을 시험에 따라가는 걸로 정리를 하시고. 자, 넘어가면 매수신청 대리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상단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그래도 그게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찍으시고. 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매수신청 보증 제공을 개공사가 해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입찰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보증 돌려줄 것 할 때 동그라미.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 우선 매수 7번에 두째 줄 같아 보면 이 직위를 포기하는 행위 찾았습니까? 자, 요거 보기보다 좀 많죠.
보입, 차보, 공임포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나 이거 도저히 무리다. 그러면 답으로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보임, 차보, 공임포에서 4개 뽑아놓고 아닌 거 하나 찾아라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바로 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인도 명령, 명도 소송은 할 수 없다. 그거 제일 많이 나와요. 인도 명령 옆에 X, 명도 소송 할 수 없다. X, 매각 결정 허브에 대한 항고 X, 항고 옆에 X, 그리고 대금 납부 X 하시면 대리할 수는 없다. 이것들은.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보임, 차보, 공임포를 체크하시든지 못하는 건 4개를 알아놓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시험 때까지 꾸준히 익혀나갑시다. 등록관청, 등록요건 이런 이론들은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매수신청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95페이지, 자, 매수신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권자 및 등록증 반납기관은 등록관청이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권자 및 등록증 반납기관은 지방법원장이다.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중개업의 등록은 어디 가서 하고 등록관청에서 하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어디서 하고 지방법원에서 한다. 그거 비교해요. 2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를 받았다면 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예요. 경매 업무는 취소되더라도 중개업은 그대로 해도 되죠. 근데 거꾸로 가면 달라져요. 중개업의 결격 사유로 취소되면 매수신청은 자동 취소예요. 그렇게 딱 잡으시면 되고. 자, 틀린 것 2번 수정했고 3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는 없다. 맞다. 그래서 결국은 개공사만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4번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과 대법원 규칙상의 매수신청 대상물은 동일하다. 자, 물어봅시다. 오늘도 공부했지만 우리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이 뭐지요? 토, 금, 입, 광, 공. 그다음 경매해 줄 수 있는 물건은 뭐지요? 토, 금, 입, 광, 공. 즉 중개대상물만 경매 받아줄 수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은 오늘도 열심히 했지만 누가 한대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나 대법원 규칙은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 그래서 아주 대표 문제를 하나 해결했고 바로 밑에 이 오늘은 알아두기 이론 보이시죠? 그 정도만 체크하셔도 충분히 대응합니다. 알아두기 정리해 주실 것. 자, 넘어가면 96페이지 전자계약이 돌았습니다. 전자계약도 이런 포인트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전자계약은요, 참 독특해요. 왜 독특한가 하면 29회 시험에서 이랬습니다. 내년부터 전자계약을 출제하겠다.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30회 때 진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이 31일인데 당연히 나올 거라 봤는데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준비한 올해 32회는 어떨까요? 거의 나온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안 나와도 뭐 관계는 없지만 반드시 전자계약은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는데 종이 계약서가 없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엔터 탁 치면 계약이 저절로 성립되는 거예요. 종이가 없는 계약서, 그걸 전자계약이랍니다. 작년에 뭐가 작년에 아니고 30일 때 뭐가 출시됐는가 하면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종이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일이 없잖아. 컴퓨터로 자동으로 연결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도 받으러 갈 필요 없다. 컴퓨터로 확정일까지 다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중요한 것들을 쭉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특히 제일 밑에 7번 별표 탁 찍으시고, 자, 전자계약 컴퓨터로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금융과 등기 업무도 연계하여 운영되는 통합 시스템이다. 컴퓨터로 계약이 되니까 등기소, 시, 군, 구청 이런 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하고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자계약이 좋은 점이니까 쭉 한번 상식적으로 읽어주시고, 자, 넘어가면 97페이지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 제일 위에 보면 만약에 내일 시험 치러 가시는 날 저를 만났다 길에서, 그러면 뭐 물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나오는 건 뭡니까? 그거 물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내일 나오는 거 물어야 되죠. 시험 치기 하루 전이니까. 제일 위에 확인 설명서 작성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별표 딱 찍어 놓고, 자, 지금 확인 설명서가 쭉 들어오면서 일단은 한 장 넘기시면 거기 교재로는 100페이지인데 100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반드시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0페이지 일단 별표하시고, 자, 이 확인 설명서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97페이지, 자, 97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상단에 제목에 줄 것입니다. 확인 설명서 원이 뭐지요? 주거용 건축물. 이게 아파트 등이 제일 많이 작성하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 자, 쭉 내려오면 1 기본 확인 사항 나오는데 바뀐 게, 그러니까 번호로 2번 달죠. 밑에 내려오면 권리관계 찾았습니까? 자, 권리관계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거 동그라미. 요런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그거 체크하시고, 더 중요한 것 바로 밑에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 별표 딱 하시고, 오른쪽에 보니까 확인했으면 확인의 체크표, 미확인이면 미확인의 체크표 그거 하나 체크표 딱딱 하시고, 주택은 이렇게 돼 있죠.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원한다면 2년을 더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2+2 제도인데 개공사가 2년 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를 확인했으면 확인했다고 체크,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체크하라는 게 법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양식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대비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확인 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에는 계약갱신 여부에 대해서도 개공사는 확인해야 한다. 이런 지문이 흘러가면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지금 짚어드린 거예요. 차이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서 교재 100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읽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양식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자기 이름 적어놓고 사는 물건 아무거나 하나 적으시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적다가 보면 절대로 잘 안 되는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있잖아. 3번 이래 적어라, 4번 이래 적어라. 그래 따라가면서 한번 읽는 게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 설명서 작성 체크하실 것.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101페이지 역시 상단에 제목이 적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기. 여기도 줄 닦았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니까 이걸 눈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 매도인이 자기 이름 적으면 되잖아. 우리 집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 팝니다. 매수인 김갑동 이렇게 적어놓고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작성 안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역시 오른쪽 글씨가 좀 작아서 뭐 하죠? 오른쪽 102페이지 한가운데 보시면 작성 방법 작은 글씨 보이십니까? 정규 시험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별표 딱 해놓고 이렇게 한번 딱 작성하는 게 한 문제씩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작성하는 건 다르죠. 자, 그리고 또 한 장 넘기시면 비교 정리해서 아까 살짝 이야기했지만 104페이지 거기 포상금의 비교, 아까 공인중개사법은 살짝 정리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포상금도 있어요. 거기 한번 보면 1.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거짓의 동그라미. 2.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4.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그러면 여러분 2, 3, 4는 딱 묶으면 뭐가 되죠? 토지거래 허가 위반한 자 고발하면 포상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밑에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추가됐기 때문에 밑에 5번 하고 불구하고 적으셔야 돼요. 6번 한 거 두 개 적어도 되게 똑같은 말인데 불구하고 요게 포상 대상이 추가됐어요. 불구하고 불구하고. 자, 이게 무슨 소리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신고하는 놈 고발하면 포상이에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신고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구하고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 고발하면 포상해 준다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럼 포상금이 얼마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포상금액. 자, 아까 왼쪽에 공인중개사법은 50만 원 하는 거 이야기했죠?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보세요. 자,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자. 안에 밑에 얼마로 되어 있죠? 50만 원. 보입니까? 50만 원 동그라미.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다 포상금은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상금 무조건 50이다 딱 잡으시면 되는데 거기 위로 올라가면 1번이 이제 아주 까탈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1번 별표.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인데 지급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거 하나를 좀 오늘 익히자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해하려면 앞으로 수업 시험 치는 날까지 사례를 똑같이 들 거예요. 자, 대답합니다. 이게 아파트를 여러분이 5개 거래했어요. 사고 팔았어. 그럼 얼마로 신고해야 되죠? 실거래가 5억으로 신고해야 되지. 근데 4억으로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제재가 뭘까요?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거짓으로 신고했잖아. 그죠?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5%예요. 자, 취득가가 5억이다. 그럼 5%면 5, 25, 2,500만 원 과태료 매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를 고발하면 포상해 준다니까.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한 자요라고 고발하면 포상해 주는데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받은 과태료의 20%예요. 그럼 2,500만 원의 20%면 얼마? 500만 원을 포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이 이건데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국가는 순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국가가 순도둑놈인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해 줌으로써 국가는 얼마 매겼다. 취득가액을 5%, 2,500만 원 과태료 매겼으면 반띵은 해야 될까 이거 내하고 그죠? 근데 반띵하지 않고 몇 띵 한다? 20%, 2띵 합니다. 그래서 아, 국가가 좀 도둑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료를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요 사례는요 시험 치는 날까지 똑같이 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과태료, 그 5% 과태료를 고발해주면 그것에 2띵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태료는 많아도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포상금도 2개 비교도 하고 이번에 도입된 것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자, 마무리 1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중개사법의 위원회가 2개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공부하셨어요. 거기서 특별히 강조했던 거 두 번째 칸 심의사항. 심의사항은 어떻게 공부한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심의한다. 오늘 기억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심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했다면 오른쪽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에다가 제목을 하나 더 적으셔야 됩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요거는 어디 있는 거다? 중개협회에 있는 거예요. 협회는 위원회하고 2개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위원회는 왼쪽에 공인중개사 심의위원회, 오른쪽에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그거 2개를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특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부를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뭐 위원장은 누가 되고 위원은 7월 11일 이런 거 기억 좀 나시는지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 2개가 위원회를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아주 장하게 잘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꼭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보고 자, 지금 했던 단원을 오늘 하루만 보셨으면 될 일은 아니죠. 빠르게 시간 중에 진행했기 때문에 시험 치는 날까지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 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기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